국민의힘 전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전한길 대 한동훈 지금 이걸 뭐 대리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 전한길 대 한동훈이요? 예. 전한길 대 전광훈 아니에요? 전한길 대 아무튼 우리가 혹시 정광훈은 조금 이렇게 요즘에 몸조심해가지고 전한길 대 한동훈 맞는 거 같네요. 장 소장님이 좀 국힘 전대 상황 취재를 좀 해오셨죠. 오, 이야기 좀 해주세요. 1차에서 장동혁 후보가 앞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1등이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그게 한동훈 쪽 개혁 성향의 당원들이 좀 투표를 덜한 것도 있고 그게 분산된 것도 있다. 그리고 참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1등한 이유가 결국에는 극단적인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현실적인 영향력이 있다. 그거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장동혁 후보를 친윤 쪽에서 밀었는데 네. 본인들도 이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활발하게 또 친윤들이 활동을 조직 동원해서 활동을 하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2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그냥 다 달라붙어가지고 장동혁 막 밀었잖아요. 예. 그것에 있어서 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당원들이 좀 집단적으로 투표해서 장동혁 1등 만들지 않았느냐. 화력을 네, 집중해 준 거구나. 네. 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아주 김문수 측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나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한테 거의 스토커 러포를. 수준으로 도와달라고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네. 한동훈 대표 측근들에게도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했고요. 가리지 않고 이념을 가리지 않고 그냥. 예. 그래서 어제 나온 당원 투표를 보면은 1차 때보다는 지금 투표율이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 측 분들에게 좀 물어봤더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분들이 눈물을 머금고 김문수를 찍었다. 어?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찍었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김문수한테 투표했다 그러고 네. 이제 국회에서 주말에 이제 필리버스터가 있었잖아요. 거기 친윤 의원들이 3, 4, 5 모여서 얘기하는데 자기네들도 장동혁 1등 나가지고 놀랐다. 그래가지고 야 장동혁 진짜 1등 나오면 당대표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상한 견제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한 5% 이내 차이로 이긴다. 이길 것 같다. 이런 전망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에 뭐 한동훈 전 대표 측의 사람들이 얼마나 움직이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장동혁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전한길 씨한테 공천 준다 했잖아요. 한동훈과 전한길 중에 누구한테 줄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전한길 씨를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나 그랬던 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전한길 씨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주장 외에도 기본적으로 장동혁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 한계가 뭐냐면 결국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뒤통수 치고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신자라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를 배신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처음에 좀 투표를 잘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일단 4파전이었고 그리고 이게 뭐 찬탄파에 투표를 한다라고 해도 좀 미미해 보이잖아요. 이게 김앤장이 결국에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투표하기 싫은 거죠. 왜 해야 되냐. 이거 뭐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고 그들만의 잔치인데 근데 결선을 갖고 김앤장이 된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한동훈 전 대표 측 입장에서는 지지자들 포함해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배신했던 사람은 안 되지. 이 정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싫으니까 투표장 나가는 게 더 무섭다 하잖아요. 누가 그렇지. 좋아서 나가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진짜 적극적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높아졌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장 소장님이 20분에 나가셔야 돼가지고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러면 뭐 망했어요, 뭐. 최악은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한동훈을 김문수를 밀었다 네. 이렇게 하는데 네. 누가 최악이고 누가 최악이고 그런 식으로 분간은 하고 있나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최악은 장동혁이죠. 왜냐면은 한동훈을 자기가 당대표 되면 쫓아내겠다고 그러잖아요. 출당시켜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문수에게 찍음으로써 한동훈을 지키자.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키는 목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아까 한다. 얘기했잖아요. 눈물을 머금고 김문수를 찍었다. 눈물을 머금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울면서. 거잖아요. 네. 내가 이걸 찍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찍은 거죠 결국에는. 근데 뭐 김문수가 되나 장동영이 되나 하여튼 국민의힘 상황은 뭐
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개혁신당만이 보수 우파의 중도 보수 우파의 미래의 희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천하람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힘 당대표는 없는 게 낫다. 없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우리 장 소장님 저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일하셨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하세요.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되면은 내년 지방선거 상당히 친윤들하고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요. 제일 큰 원칙과 욕심이 뭐냐면 내가 내년 6월달 지방선거 때 같이 하는 재보궐선거에 좋은 지역구에 내가 나간다. 나 배지단다. 나 원외 당대표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원내에 진출을 한다. 그리고 내 새끼들 나랑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했던 사람들 내년 지방선거 때 많이 내보낸다. 그런 두 가지 기본 원칙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친윤들하고는 김재원하고 사이가 나빠졌어 지금. 그럼 누구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 지금 차명진, 박정훈. 지금 거기 1등 오른팔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김선동이에요. 아시죠? 김선동 전 의원이 지금 거기 핵심 측근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내년 지방선거 때 괜찮은데 내보내고 나 배치 달겠다. 그 생각이 좀 강해가지고 친윤들하고 상당히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근데 당내에선 그 부분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장동혁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은 장동혁 후보 지지하고 혹은 장동혁 후보가 이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정서를 전해준 국민의힘 관계자는 저한테 김문수 당대표 되면 누구 공천할지 뻔한데 그때부터 진짜 아수라장이다. 그거는 우리가 못 본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최소한 김재원하고는 좀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장 소장님이 다음 스케줄 때문에 나가 보셔야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다음에 또 좀 자주 나와 주십시오. 자주 불러주십시오. 왜 안 불러주시면서. 네. 예. 죄송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 또 이렇게 넷이 속닥하게 대화를 조금 더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 기자님 생각으로는 어떠세요? 우리 국힘의 방향 설정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죠. 잘못됐는데 뭐 이렇게 하면 누가 되든 간에 네. 최악이든 차악이든 둘 다 엉망은 저는 마찬가지. 그 당내에서는 굉장히 이게 치열한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뭐 저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 아무 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찐 개찐이에요. 두 사람 사이. 두 사람이니까 대중적이니까 예를 들면 대중정당의 대표로서 김문수가 대표를 하는 거랑 장동혁이 대표를 하는 게 예를 들면 사람들이 보기에 본질적으로 그래 맞아 김문수는 그래도 찐윤이랑은 좀 결이 다르고 한동훈을 도와주려고 했고 뭐 이렇게 인식을 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중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당대표로 만들어간 아이덴티티는 이 둘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망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망했다가 아니라 망해가는 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당원 투표를 했는데 그 비상계엄과 내란을 딛고도 이런 선택을 하지? 라고 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당 안에는 그게 전혀 메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여전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당이 아직 그 자산이 많고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망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박성민 최고위원 얘기한 것처럼 김문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년 전쯤에 7, 8년 전쯤에 아스팔트 우파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힘에서 쟤네랑 놀면 안 돼? 쟤네랑 놀면 공천 안 줘?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극우 유튜버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보에 비해서 온건해 보인다라는 인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난 10년의 국민의힘의 과정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해보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떤 상황인지가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국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하고 비교를 이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의원들도 그렇고 그때는 나름대로 그 150석 정도의 의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개혁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그 당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그 의원들 자체가 언더 친윤이라 불리는 60명 찐윤들이 그야말로 그 중요한 그 당의 결정권을 쥐고 있고 그리고 당원들 구조 자체도 그 짠물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그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당원들이 탈당을 했던 아니면 이번 투표에서 굉장히 냉담화가 됐던 많이 빠져나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염전이 돼가지고 지금 그게 드러난 것이 김문수와 장동혁. 저 장동혁이 1등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그런 식의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옛날에 알던 제가
출입하던 국민의힘은 우리가 그쪽으로 다시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 가기 힘들 것 같다. 우리가 알던 국민의힘은 뭐 다시 가기 힘들고 그야말로 극우의 정당. 일부 국민들의 보편적인 어떤 감정이랄까 생각과는 동떨어져 가지고 네. 자기들끼리 오른쪽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당으로 급격하게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누가 당권을 장악하든 당내 합리적인 세력, 뭐 그분들이 안철수가 됐든 뭐 한동훈이 됐든 그분들이 다음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당권을 잡을 수 있느냐 부분인데 네. 저는 그것도 힘들지 않겠냐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분열을 내년 지선 이전에 분열을 하게 되면은 이거 민주당이 다 가져가.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그 사실 이런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분열하면 내년 지선 뻔하잖아요. 만약에 안 된 뭐 김문수가 만약에 안 아니, 뭐 되잖아. 이미 당 새로 만들어서 나와가지고 하면은 막 분열돼 가면 민주당이 다 먹을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저희도 뭐 겸손하게 그건 바라고 있는 잘해야죠. 거 아니에요? 끝까지. 겸손하게 저희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거는 별개의 것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네.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그 여권도 잘하고 계셔가지고 서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계셔가지고 아니요. 조국 그렇지는 않고요. 극복행보도 있고 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있다. 저는 양극단으로 이제 극단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 전국 자체가 그러니까 이 그 국민의힘도 지금 자꾸 오른쪽으로만 달려가고 있고 민주당도 그 당원들의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제도적으로 지금 민주당 자체가 너무 당원들 중심으로 가자, 당원 중심으로 가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할 때부터 그렇게 강조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 네. 정책내 대표는 그걸 받아가지고 아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하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원들, 핵심 당원들, 골수 당원들, 좀 극단적인 당원들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계속 정책도 만들어지고 말도 나온단 말이에요. 조국 대표도 그런 그 어떤 흐름에 좀 영합을 해서 지금 하는 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보이고요. 그래서 점점 정치권 자체가 양극단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흐름이 계속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개혁신당의 역할이 중요하긴 한데 네. 앞으로 뭐 거기도 뭐 약간 극단적으로 팬덤이 좀 치우쳐 있지 않냐라는 지적은 분명히 어우, 있습니다. 극단하고는 네. 뭐 극중이죠. 근데 어쨌든 저는 김앤장이 결선에 올라간 것 자체가 이미 이 판은 망한 판이라고 봐요. 이거는 솔직히 대중들 입장에서는 그냥 전한길 친구냐 전광훈 친구냐 뭐 이런 느낌인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상함의 결이 다른 거지 이상한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 좀 부문이 다른 거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뭐 체조하고 뭐 운동하고 그리고 뭐 아스팔트에서 계속 이제 시위했었던 거 이런 거 다 아시는 거고 국민들이 그리고 뭐 도지사입니다 뭐 옛날에 막 전화하고 이랬던 거 다 기억하시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뭐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겠지만 최근에 연설하는 뭐 장면들 보면 거의 뭐 내부 총질자들 뭐 약간 숙청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뭐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윤어게인을 외치듯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함의 결이 다른 거지 이상한 건 똑같기 때문에 저는 매한가지라고 보고 이미 이 둘이 결선에 올라간 것 자체에서 저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대중들의 평가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뭐 이른바 찬탄파 대 반탄파 1대1 구도가 형성이 됐으면 저 당이 그래도 뭔가 내부에서 싸우고는 있네라는 인상을 줬을 수 있겠지만 거의 뭐 전멸이잖아요. 찬탄파들이.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보면 대중들은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죠. 누가 되든지 간에. 국민의힘은 이미 망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비극은 네. 지난 총선에서 서울에서 5개, 경기도에서 5개가 됐어요. 10개가 됐죠. 전체 의석의 절반이 서울 경기에 있는데 여기서 10석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서울 5개 중에 강남, 서초, 송파를 빼면 도봉이랑 동작만 된 거예요. 도봉도 민주당의 실수가 있어서 이긴 거죠. 네. 그 경기도권에 보면 시단위에서는 그 분당 을밖에 없어요. 김은혜 의원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는 전략이 나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구 분포나 여러 가지 선거 분포를 따져봤을 때 서울 수도권에서 이렇게 경쟁력이 없다라는 건 뭔가 잘못된 거다 우리가. 근데 거기서 시작을 못했죠. 그때는 왜냐하면 윤석열이
워낙 셀 때였고 윤석열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거는 이렇다면 부정선거가 아니냐로 가버린 거예요. 저는 비극은 거기에 있어 출발은 거기에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이 탄핵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결정적인 인식론적 충격을 받고 여기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탄핵 때 정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된 겁니까? 이른바 이제 친한계가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그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거냐에 대해서 네. 당은 일사불란하게 탄핵에 반대했고 한동훈을 위주로 한 한동훈을 따르는 몇몇 의원들만 이 탄핵은 계엄은 잘못됐고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투표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참여하느냐 마냐를 갖고 논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탄핵 때는 보수에서 이 판을 정리해야겠다. 박근혜를 탄핵함으로써 하는 세력이 수십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어려웠지만 살아날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뭐 어쨌든 서울 수도권에서의 10석 그다음에 친한 10석, 10에서 15석 이 정도가 지금 말하자면 이 당에서 그나마 1차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모든 비극의 출발이었던 지난번 총선 결과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살아남았던 10명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요 탄핵 국면에서 10명 요 10명 정도가 지금 말하자면 있고 나머지는 밖에서 볼 때는 90명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언더찐윤이 60이냐 30이냐 80이냐 이것도 이제 의미가 없고 밖에서 보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90의 의석은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PK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하자면 그 전형적으로 그런 인상인 거 아닙니까? 윤석열 의원이 했던 어차피 총선이 많이 남았고 잊혀질 거다.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한동훈 대표 왜 안 나온 겁니까? 기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민의힘이 제가 이제 우리가 알던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이제 그 정체성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사실 윤석열인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이 양반은 그야말로 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에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타협해야 될 정치 지도자가 군대를 동원할 생각을 하는 그런 극단주의자잖아요. 망상에 사로잡힌 파시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다시 어게인시키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의 주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수가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에는 또 목소리를 못 내지만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의 주류는 윤핵인파가 돼 있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이비 종교가 그 교주가 모든 잘못된 얘기를 하고 그 부정이 드러나고 뭔가 증거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그런 모습 뭐 JMS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종교, 사이비 종교처럼 태형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정체성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걸 회복 못하면은 국민의힘은 정말 대중의 정당, 국민의 정당으로 다시 돌아오기 힘들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렇게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제 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 아마 자기 이익에 기반한 정치를 해서라는 것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국민의힘의 아주 기상천외한 현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김건희 만수무강을 빌어보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보 언론인인 주진우 기자는 김건희 건강을 빈다. 만기 출소했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김건희 씨가 아프다는 핑계로 식음을 전폐하고 거기 뭐 접견실에서 나와 있는 조그만한 간식 같은 것도 입에서 녹여 먹고 요 정도로 굉장히 아픈 상태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좀 의도적으로 병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김건희 씨? 아파야죠. 아파야 후에 병보석이라도 신청을 하니까. 그런 목적이 너무 잘 보이니까. 그 대한민국 사법행정과 교정행정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거기 안에서 음식물 섭취를 못해서 어떻게 되게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뭐 전략 이런 걸 짰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 뭐 뻔히 보이는 수가 있다면 저는 그거는 다 걸러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상황에서 아프다 뭐 조사 안 받으려고 이런 것도 사실은 뻔히 보이는 수라서 특검 측에서 그걸 그대로 냅둘 리도 없고. 그리고 지금 뭐 접견하면서 뭐 쏟아내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들이 또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국민들의 이 분노를 유발하는 버튼이 되고 있어가지고 김건희 씨는 지금 뭐 심평 변호사 접견하고 막 하면서 뭐 한동훈 전 대표 비판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고 정해진 수순에 제대로 잘 따르셔라. 지금 법적인 절차들이 다 남아있고 조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걸 잘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자꾸 아픈 애 만회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저는 좀 불필요한 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거 보고 네.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 가지고 무슨 무한한 영광을 뭐
그런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 배신하지 배신만 안 않았으면 웬만한 연관이 뭐 이런 그거 거죠. 가지고 네. 이제 저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건지 뭐 심평이 지어낸 건지 뭐 이런 얘기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이제 내 느낌은 네. 김건희 여사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들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왜 그 저 네. 2022년도에 59분 대통령 얘기했다가 이제 파문당했잖아요. 네. 그쪽.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 3자한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분은 왜 그러셨대요? 가만히 계셨으면 이 정부에서 중책을 맡으셨을 텐데 뭐 이랬대요. 아, 그 표현을 심평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이 연구하면 종교적인 김건희식 의미가.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건희식 어법. 그 그러니까 어법인데 약간 미화시켜가지고 약간 뇌의 이렇게.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게 비슷하게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죠. 맞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제 느낌에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한동훈 대표한테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아마 김건희 여사가 하지 않았을까. 아쉬움과 원망 이런 걸 담아가지고 평소에 생각하던 게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대 뭐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다 해줬을 텐데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후계자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어느 시점까지는. 그렇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술에 취해 있으면은 본인이 국정을 대신 돌봤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고 하던데, 이 김건희 씨 얘기를 하자면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특집을 한번 해야 돼. 특집을. 그동안 거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진짜 난상 토론을 한번. 좋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이게 헌정사상 처음이고 어떤 댓글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분이 총리를 2번이나 하고 네. 이렇게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손주 재롱 보고 살아야 될 그런 시기에 이렇게 불명예스러움을 스스로 안나 하면서 이것도 아마 자기 이익에 기반한 판단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근데 공무원 생활을 해온 거에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대통령을 말리냐. 네. 나는 어쨌든 나는 임명된 사람이고 대통령 선출직 대통령이 저걸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절차만 협조했다. 뭐 이렇게 그 당시에 네. 자기 편하게 자기 합리화를 했을지 한 것 같은데 지금 진술하는 거 보면 그 과정들이 다 위법이고 그다음에 특검에서도 혐의를 무리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내란과 관련해서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가담자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 영장에 담았기 때문에 저는 뭐 영장 구속은 무난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이제 사실 저 한덕수 총리를 보면은 지금의 어떤 특검 조사 결과를 미뤄봤을 때 우리가 그 대선 때 네. 한덕수 총리가 왜 출마를 하지라는 그 의문 있잖아요.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분이 평생 관료로 살아오신 분이 이런 결단을 내리셨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좀 풀리는 듯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계엄의 밤에 어떻게 했고 대통령한테 어떤 식으로 건의를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는 잘 알기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하고 공동 운명체라는 생각을 일찌감치부터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그 잘못은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좀 모면을 하기 위해서는 대선에 출마해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게 뭐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함으로 해가지고 이걸 모면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보면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이제 지연시키고 안 하겠다 하는 바람에 탄핵을 당해가지고 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서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뭐 후보가 될 목전까지 갔고 대선 후보가 될 목전까지 갔는데 그렇죠. 그게 뭐 밤에 이제 뭐 난리를 치면서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대선 때 이렇게 직접 겪어 보니까 대선 판도를 굉장히 좌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대선에 나오겠다는 생각만 안 했어도 지금 국민의힘 후보 자체가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일찌감치 이제 한덕수를 갖다가 친윤들이 강하게 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선 판도 자체가 오세훈 시장이 나왔었으면 어떤 식으로 뭐 대선이 또 흘러갔을지도 있겠죠.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죠. 그 대선 판도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됐었던 일인데 한덕수 총리께서 이런 뭐 결론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안 좋은 그림으로 이제
마감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저는 한덕수 총리가 구속이 되면 진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형량을 몇 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 가담자가 되느냐, 방조자가 되느냐, 이분 연령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좀 들받으려고. 3년을 살 거냐, 5년 이상을 살 거냐, 10년 이상을 살 거냐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란죄 전반은 아닙니다만 예비 음모 같은 경우에 자수하면 감경해 주거든요. 근데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한덕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조사 때 완전 진술 많이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이미 이제 구속되기 싫어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이미 어떤 본인의 유불리를 따져서 아 내가 잡았던 동아줄은 이미 뭐 썩다 못해 끊어졌으니 이제 나라도 살 길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과거에는 뭐 영광스러운 길을 걸었다라고 하더라도 예. 지금 이제 그 계엄 과정에서 했던 거 그리고 그 뒤에 국회에 나와서 위증하고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수사기관에 가서도 거짓말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네. 뭐 계엄 전에 이제 뭐 절차적으로 국무회의도 건의를 했고 뭐 그 뒤에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도 관여했고 그걸 폐기하라고 지시까지 한 거는 이건 단순히 뭐 대통령이 뭐 날 뛰어서 내가 못 막았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적극적으로 도운 거고 가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욕이었던 거죠. 예, 이제 맞출 시간 다 됐는데 그때 광주에 가서 한덕수 후보가 되기 전 네. 직전에 광주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랬죠?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뭐 맞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하세요.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하면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그 사진이 온갖 네. 썸네일에 도배가 됐던 그래놓고 지금 진술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참 노욕이 부른 대참사 국민의힘이 완전히 쪼개지는데 크게 일조한 인물 앞으로 또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뉴스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